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콘텐츠의 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할인 소매업의 본질, 사용자 연결관계의 관리를 해야 한다. 음원 불법 유통은 음원 시장을 망하게 했을까?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보안자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인 소매업의 본질. 할인 소매업은 기본적으로 고정비 사업이다. 월마트 역시 소요되는 총 비용 중 대략 3분의 2가 매출 원가, 판매한 상품의 구입 원가, 즉 제품 공급업자들에게 나가는 병동비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상점을 짓거나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자본적 지출과 창고, 트럭, IT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고정비다. 흔히들 월마트가 매출 원가를 낮춤으로써 즉 공급업자들에게 단돈 몇 푼이라도 덜 지불해서 이익을 남기는 줄 알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매출 원가를 통해 성공을 이어가기는 힘들다. 월마트가 거둔 성공의 비밀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정비를 관리하는 능력에 있다. 월마트의 선택들을 다시 살펴보자. 지방에 매장을 오픈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자가 몰려들지 않는다. 따라서 그 매장은 경쟁이 훨씬 덜한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고정비를 분산시킬 수 있다. 매장들을 가까운 거리에 모아두면 기업은 고정으로 나가는 창고 비용을 가까운 매장들로 분산시킬 수 있다. 우유나 상하기 쉬운 식료품을 팔아봐야 이유는 얼마 남지 않는다. 하지만 고객들은 식료품을 사러 매장에 더 자주 올 것이고 일단 오면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매장은 손익분기점을 낮추게 된다. 여기서 이제 할인 소매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월마트를 이야기했는데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치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월마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거래처에다가 원가를 싸게 받아서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그걸 경쟁력 삼아서 이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은 유통비 절감에 이제 이 대형마트들의 생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매장을 오픈하면 사람들이 적게 오잖아요. 근데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지방에 대형마트를 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진출했을 때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에 매장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 가는 유통 물류 비용 이걸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의 이윤이 손익분기점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류센터를 두고 그 지역 주변에 5-6개의 매장을 만들어서 주변에 시장이 될 만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5-6개 매장을 해서 하나의 물류센터에서 물류를 배송하게 되면은 일단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창고 비용도 절감된 거 아닙니까? 이 절감되는 곳에서 바로 해당 그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가격을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뭐 할인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혹은 뭐 거래처에게 이제 원가를 낮게 받아서 거기에 조금 대량 구매를 통해서 원가를 낮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붙여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물류 비용 이런 고정비에 대한 그 손익분기점 낮춤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연결 관계는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 연결 관계는 그냥 두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직이 사용자가 아닌 제품에 중점을 두려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신문의 가치는 뉴스에 있다고 생각했다. 케이블의 가치는 채널에, PC의 가치는 기기 사용의 편리성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안내 광고에, 케이블 와이프에, 그리고 상호 운영성에 있었다. 둘째, 개인 사용자들을 그 사이의 연결관계가 아닌 분석 단위로 보려 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두 번째 함정은 표면상 사용자 중심적인 혹은 사용자 중심을 표방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찾아내기가 힘들다. 고객들 한 명 한 명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들을 위해 생산하는 콘텐츠에 주력한다면 당신은 결코 성공의 비밀을 풀지 못할 것이다. 성공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서 온다. 사용자 연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 연결 관계라는 것은 이제 뭐 제품과 사용자 혹은 사용자끼리의 그 연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조직이 사용자가 아닌 제품의 중점을 두려워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자 연결 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회사, 케이블 TV를 이제 전송하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케이블 TV를 이제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컨텐츠, 내가 어떤 컨텐츠를 내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중점을 두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죠.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케이블에서 보내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사용자에 초점을 둬야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을 보내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해야지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좋은 콘텐츠를 무조건 송출한다고 해서 가입자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들이 가격에 불만이 많은지 아니면 진짜 콘텐츠에 불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콘텐츠를 정해야지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나는 케이블 회사니까 케이블에 발송할 콘텐츠만 잘 만들면 돼, 이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개인 사용자들을 그 사이의 연결관계가 아닌 분석 단위로 보려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오는 사람들이 몇 시에 남잔지 여잔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주로 시청 시간대가 언젠지 어떤 컨텐츠 전전 보는지 이런 것들 자꾸 이제 보려는, 집중하는, 매몰되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결관계, 나와 그 내 유튜브를 구독해주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 채널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내 채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내 채널로 오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연결관계, 내가 댓글 다는 것이 좋을까? 달지 않는 것이 좋을까? 채팅창을 달아주는 게 좋을까? 안 다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분석은 그 다음이고, 분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석은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이고 백업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 분석 자체가 뭔가 목적이 돼서 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중심은 사용자다. 사용자와 나와의 관계가 핵심이고 본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고객들 한 명 한 명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들을 위해 생산하는 콘텐츠에 주력한다면 당신은 결코 성공의 비밀을 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자꾸 쪼개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덩어리로 봐야지, 덩어리로.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걸 봐야지, 어떤 사람이 뭐 내 목소리가 좋아서 온다. 난 목소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소리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 채널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연결성을 자꾸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원 불법 유통은 음원 시장을 망하게 했을까? CD 판매가 감소한 건 사실이다. 무려 80% 이상 줄었다. 스튜디오의 수익도 감소했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의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 색다른 상황이 나타났다. CD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라이브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콘서트 수익이 증가한 것이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입장권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그런데 1990년대 말 파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콘서트 입장권 가격도 급상승했다. 1996년과 2012년 사이에는 입장권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육박할 정도였다. 1981년에 13달러에 불과했던 유명 예술가의 행사 입장권 가격이 2014년에는 71달러로 올랐다. 해적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극심한 CD 판매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놀랍게도 많은 예술가들은 이 사실에 개의치 않았다. 닐 영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터넷이 새로운 라디오라고 생각하니까요. 라고 했다. 이제 불법 음원 유통,
불법을 MP3를 다운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제 음원 공급업자 혹은 뭐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법 음원 유통 때문에 우리 시장이 다 망하고 있다. 더 좋은 아티스트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닐령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 저작권 음원 수익을 가져가는 그 액수는 아주 작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저작권자들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이들의 진짜 수익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콘서트 수익에 난다는 겁니다. 가수 입장에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밑에 나오죠? 밑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입장권의 평균 가격은 급상승을 합니다. 급격히 상승을 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는 불법 음원 유통이 물론 저작권 법적으로 보면 위반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통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음악을 듣게 되고 팬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장권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입장권 가격이 계속 높아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음원 수익보다는 이런 입장권 수익에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법 음원 유통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불법 음원 유통을 이제 합법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콘텐츠 비즈니스의 특성이죠. 다른 비즈니스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콘텐츠 비즈니스만이 갖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다.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보완제의 역할. 보완제는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영화관은 티켓 판매 외에 팝콘 판매로 돈을 벌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콘텐츠 판매는 물론 광고로도 돈을 벌었다. 음악가는 CD뿐만 아니라 콘서트로 돈을 벌었다. 이런 보완제 관계가 수익의 흐름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오늘날 달라진 점을 찾자면 디지털 기술이 미래의 보완제는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주도적으로 보완제 관리에 나설지 생각해보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완제는 또한 법과 경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준다. 이 차이를 알리기 위해서 해적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 주장과 그에 대처했던 노력에 대해 다시 살펴보라. 미디어 업계의 임원들은 음원 다운로드가 널리 퍼지는 현상을 목격하자 활용 가능한 다른 기회를 찾기보다 보존 본능에 따라 다운로드에 맞선 법적 제재에 거의 모든 신경을 쏟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으로 싸우는 전략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단, 법적 조치를 유일한 해결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보완제 역할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앞서 불법 음원 유통과 음원 수익 사이가 생각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했다는 거죠. 입장권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뜻하지 않은 예상 외의 수익이 굉장히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완제를 뭔가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동안에 이제 음원 관계자들은 다 이제 콘텐츠 그 불법 음원 자체를 굉장히 불법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거나 유통을 막으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정말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오히려 우리는 다른 이런 변화하는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꼭 법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그 아이팟이라는 그 MP3 플레이어를 만들면서 그 자신만의 그런 뭐 얼마를 내면은 굉장히 소액이었는데 얼마를 내면은 아이팟 유저들한테는 무료로 이제 뭐 무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음원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단 말이죠.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음원 시장을 키우고 또 음원의 그런 비즈니스 시장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꼭 그런 비즈니스,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그런 불법 유통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보완제 이런 거를 관계를 불법적으로만 봐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콘텐츠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유통 자체가, 물론 불법은 나쁜 겁니다만,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회가 되고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변화하는 흐름에 오히려 더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거기서 기회를 찾는 게 무조건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의 미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불법 음원 유통을 통해서 과연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저작권법을 불법적으로 과연 접근한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컨텐츠의 미래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